예, 대한민국 살인사건 169화입니다. 네. 169화. 오늘 그 선정한 거는요. 이것도 또 난리였었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건데. 맞아요. 오패산 터널 총기 살인사건. 총기예요. 예, 그 사제 총기에서 경찰관이 희생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발생한 게 2016년 10월 19일이에요. 네. 2016년이니까 꽤 됐네요. 수요일 날입니다. 그날. 네. 18시 30분경. 그러니까 오후 6시 반경에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오패산 그 터널에서 네.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일단 그 이제 이 사람은 저 신원파 공개된 거예요. 네, 네. 신병 공개된 사람입니다. 이름이 성병대. 네. 성병대. 당시에 46살 남성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범인이죠. 쉽게 얘기해서. 네. 이 사건 때문에 이거 그때 경찰 조직 난리였었어요. 이 사건으로 원래 이제 이 사건 터널로 가기 이전에 네. 원래는 경찰관들이 폭력 신고를 먼저 받았었어요. 사건이 하나 더 폭력 사건, 있었잖아요. 예. 폭력 사건 그 현장으로 이제 출동하라는 그게 떨어져서 그 당시에 김창호 경위하고 경찰 2명이 이제 그 현장에 갔다가 그 사람이 도주한 방향이 이제 오패산 쪽 터널 쪽이니까 거기 이제 출동해서 잡으러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김창호 경감이죠. 이제 추서니까. 네. 그 당시엔 경위였는데 결국 순직했습니다. 거기서 총 맞아서. 그리고 시민 2명도 또 다치고요. 사제 총기에 맞아가지고 부상당했던.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격 규정을 내더라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민간인에 의한 총기 난사 사건 이렇게 맞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방송 나올 때 홍유진 박사 그거 기억나죠? 네, 저 이거 기억나요. 난리였으니까요. 진짜 우리나라. 성병대가 경찰과 시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한 거지. 우리나라가 총기가 규제된 국가인데 민간인이 총기를 사서 막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 있으니까 예, 난리였죠.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러니까 총격을 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럼 경찰 총기를 훔쳤나? 아니면 예비군 무기고에서 갖고 왔나? 군인 건가?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돌기 시작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본인이 만드는 사제 총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야 이거 큰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사건 보면요. 성병대가 이제 그 10월 19일 날 18시 20분경이에요. 총기로 오패산 터널 총 쏘기 바로 한 10분 전이에요. 네. 이모 씨가 운영하는 그 부동산 앞에서 네. 그 이모 씨가 그냥 부동산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 사람이 퇴근하는 걸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타깃은 이모 씨. 이모 씨라는 부동산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분을 이제 성병대가 아마 살해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동산 앞에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18시 20분경에 이분이 6시 넘었으니까 이제 퇴근하시는 거지. 네. 그걸 기다렸다가 뒤따라가서 그냥 바로 옆에서 그냥 사제총으로 그냥 꺼내서 조준해서 그냥 발사를 한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안 맞았어요. 운이 좋게 그분이. 그분한테는 안 맞았어요? 네, 이제 맞았어도 얼 맞은 거죠. 설 맞은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총 쏘니까 놀라서 도망을 치죠. 네. 도망을 치니까 또라가 막 쫓아가는 거야. 네. 근데 그때 사제 총기를 성병대가 한 개만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네.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 배낭 같은 데다가 사제 총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 이거 꺼내 쏘고 저거 꺼내 쏘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 씨가 안 맞고 도망치니까 쫓아가면서 계속 조준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전 그거 하지 않았었어요? 왜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총 쏴서 안 맞아가지고 네. 공격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씨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니까 뒤따라가면서 이제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총 쐈는데 안 맞았잖아요. 네. 그리고 도망가니까 뒤따라가면서 이제 미리 준비했던 그 쇠망치를 가방 속에서 꺼내가지고 머리를 5번 정도 때려서 사실 그거 맞고 이 두개골 골절 와가지고 이분이 기절했어요. 네. 성병대는 네. 성공 죽였네.
아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까지 더 했었으면 진짜? 정말 비참한 결과 나올 뻔했어요. 죽었다고 판단하고 이제 멈춘 겁니다. 그 망치로 공격하기 이전에 네. 총 쏘는 과정에서 총알이 하나가 빗나가 가지고 네. 길 건너편을 지나가던 그 71세 되신 이모 씨 복부를 관통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청춘병력 그분은 같은- 그냥 길 지나가다가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뭐가, 쏜 게 그냥 날라와서 맞아가지고 개복 동반 관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졌어요. 그분 그 자리에서 폭곡으로. 네. 뭐 신고 들어가고 난리 났겠죠. 네. 다행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은 빨리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생존은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놈이 이 씨 쏘는 거 실패했죠. 네. 지가 쏜 총에 길 건너인 사람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난리가 나니까 네. 이놈 냅대 뛰는 거예요. 이놈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서 이놈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네. 이 새끼 전자발찌 착용자예요. 아 이전에 무슨 다른 사건으로 다른 예. 범죄로 물론 성범죄가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범행을 하고 내뛰어봐야 전자발찌 차고 있는 상태 도망다니면 동선이 다 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도주를 하려면 이게 필요 없는 거야. 이게 빨리 없애야죠. 없애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잘라내서 손괴를 해요. 사실 이때도 발찌가 가위로 잘릴 정도면 이거 말이 되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체형 나오면서 지금 쉽게 못 자르는 네. 그 재질로 바뀐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위로 자르고 이제 훼손하고 도주경로 못 알게 하려고. 네. 그리고 이제 도망간 게 아까 말씀드린 오페산 쪽인데 터널 쪽인데 거기 한 5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거리가 내뛴 거리가 사고 지점에서부터 오페산까지 한 50m 정도 도망가고 오페산 쪽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그 터널 옆에 화단이 있대요. 이 새끼 화단에 숨어요. 아, 터널로 들어가진 않고요. 네, 이때 이제 119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얘는 이미 빵빵빵 쏘고 막 망치로 들고 난리 치고 도망갔잖아요. 네. 그걸 본 사람들이 112에다 신고했으니까 그 신고를 받고 나올 때는 폭력 사건인 거야. 경찰관들이 신고받고 나올 때는. 네. 근데 얘는 이미 그 이후에 전자발찌 자르고 오페산 터널 앞에 있는 풀숲에 가서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전자발찌 자르는 걸 보고 신고했어 또. 그쪽 방향으로 갔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관이 6대 순찰차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간 거죠. 많이 간 강북경찰서. 응? 코드 제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코드 제로. 이때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번동 파출소 소속 폭력 신고부터 받고 와서 저쪽으로 도망갔다니까 그걸로 움직인 거예요. 번동 파출소 소속 그 김창호 경감 등등이 두 명이 그 현장으로 출동을 했던 거고요. 이때 이제 그 이씨 쫓아가면서 총 쏘고 망치질 할 때 네. 그 신고가 접수돼서 제일 먼저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6대 중에서 네. 관할 파출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움직이는데 또 추가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자발찌 자르는 사람 저쪽으로 갔다고. 네. 그러니까 바로 글로 간 거죠.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직원 한 명은 운전을 했고요. 같은 경찰관이. 네. 그 사람은 이제 차 시동 끄고 도착하자마자 김창호 경감은 이제 조수석 문 열고 딱 내리는 겁니다. 그거 딱 내려서 성병대가 숨어있는 화단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줬잖아요. 전자발찌 끊고 저 정도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조수석에 내려가고 총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렇죠. 이거 누구보다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하러 가셨다가 이 변을 당하신 거잖아요. 예, 그쪽으로 가는데 바로 한 5m 전방 거리에서 그 김창호 경감을 향해서 소지하고 있던 여러 개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배낭 속에. 네. 사제총을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깨 부위 안쪽으로 그러니까 거의 심장 부위 맞은 거예요. 그 안쪽으로 5m 거리에서 쐈으니까. 네. 물론 이게 조잡스럽게 만든 사제총기이기 때문에 거리가 더 멀었으면 정확도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약 5m니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겨냥해서 쏘면 그냥 여지없이 가서 꽂히는 그런 상황.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죠. 그래서 흉부 이 장기 쪽에 폐손상으로 즉사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심정지 상태로 이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뭐 당일날 19시 30분경에 최종 사망하신 거군요. 사망하면서 순직으로 정리가 됐죠. 이제 맹관총창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맹관총창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맹관총창이 뭐냐면 총을 쏴가지고 네. 탄알이 내 몸속에 박혀 있는 경우를
맹수할 때 맹자에다가 뭐 수도관 할 때 하는 맹관 총창 이렇게 불러요. 쏴서 그 총알이 이 안에 박혀 있는 케이스를 네. 결국은 그 보니까 폐에 맞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뚫고 들어가서 관통해서. 그러니까 보살을 줘 그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19시 30분경에 병원에 이송돼서 사망을 했고요. 선배가 조수석에서 내려서 나가자마자 빵 소리 나고 쓰러지는 거 봤으니까 운전석에 있던 경찰관 내리다가 숨어야죠. 일단은 차 뒤로 이제 은신을 해서 총은 맞진 않았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속속 경찰관들이 도착했겠죠. 네. 그런데 그 경찰관들을 향해서 계속 총을 발사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경찰관도 당연히 응사를 하죠. 총 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즈음에 경찰관들 그 이 총기의 형태는 내가 알아요. 맨 그 처음에 총은 저 빈창 공탄? 쏴봐야 공탄창이에요. 공탄이에요. 뻥 소리만. 그냥, 나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포탄. 세 번째부터 실탄 세 발이 들어가는 이런지 그 상태에서 이제 응사하면서 한 10분 정도 대치하는 예. 총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걔는 막 하도 여러 개니까 막 쏴대는 거죠 뭐 경찰관을 향해서. 이게 난사가 많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결국 뭐 저 경찰관 한 명하고 민간인 4명이 도와줘서 검거해요. 성 씨는 지난 19일 서울 도심에서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경찰관 한 명을 숨지게 하는 등 인근 음식점 업주 김종호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상병대를 쫓았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 나중에 이제 표창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6살 먹은 김모 씨가 네. 그 풀숲에 숨어 있는 상병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경찰관을 덮친 거예요. 어휴. 경찰관한테 막 총격가하고 이 새끼 제정신 아닐 때 네. 뒤편에 있던 그 일용직 가시는 그 김모 씨가 덮쳐준 거예요. 그리고 경찰관 한 명이 같이 쫓아가갖고 이제 수갑 채운 건데. 네. 그리고 그 인근에 또 다른 민간인들도 그거 하는 과정에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네. 했고요. 그 다음에 덮쳐준 분 있잖아요, 김 네. 씨. 그 분하고 같이 그 인근에서 풀숲 쪽에 술 좀 먹고 있었나 봐요. 아, 일행분이 계셨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은 김 씨는 덮치는데 경찰관이 그 성병대 검거하는데 도와주고 네. 나머지 한 사람은 김창호 경감이 쓰러지는 거 봤잖아요. 네. 쫓아가고 CPR 해줘요. 아유, 좋으신 분들이네요. CPR 해줬는데 결국은 사망하게 됐죠. 두 사람이 술 마시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계속 총 쏘는 놈이 지금 경찰을 향해서 총 쏘는 놈이 저 앞에 있거든. 네. 그때 몰래 숨어가지고 서서히 접근해서 일시에 제압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리고 제압하는 과정에 소리 지르고 난리 나니까 인근 현장에 있던 상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도와줘서 그래서 민간인 4명이 검거하는데 협조를 했고요. 경찰관도 같이 이제 덮쳐서 수갑을 지른 네, 거죠. 쉽게 네. 얘기해서. 근데 그 당시에 아마 보셨죠? 그 영상. 네. 이 새끼 무슨 서바이벌 게임에 나오는 사람 같더라고요. 헬멧 뒤집어 쓰고 방탄복 착용해 되게 너덜너덜한 서바이벌용 네. 레플리카 방탄복 껍데기 이거 걸치고 있잖아요. 지는 지는 살려고 나름대로 아예 총격전에 대비해서 헬멧 뒤집어 쓰고 방탄복 껍데기 착용하고 그러기 그놈도 경찰이 손총에서 복부에 맞긴 맞았어요. 네. 맞았는데 방탄복 입는 바람에 크게 안 다쳤어요. 그렇다고 걔는. 해요. 예. 본인은. 그 현장에 제압했죠, 성병대. 네. 이 새끼한테 압수한 흉기를 보니까 사제총기가 홍윤희 박사님 몇 개 있었는 줄 아세요? 몇 개예요? 17정 있었어요. 17정. 아유,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대량으로 만들어 17정. 이만큼 되겠네요. 총 그리고 하나. 그 총기에 발사관이 한 개가 아니에요. 쇠구슬을 넣는 건데요. 맞아요. 이 나무 허름하게 만드는 손잡이에다가 발사관이 아마 내가 알기에 한 3개 정도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러면 그 쇠구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3발씩 나가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를 17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새끼가. 어머, 세상에. 칼도 7자루가 나왔습니다. 아, 칼도 7개나 있었어요? 네. 사제폭탄도, 사제폭탄. 폭탄도 있었고요. 예. 그게 들어있는 가방 딱 메고 있었던 거예요. 참. 얘가 만드는 사제총기가 쇠구슬 탄환이에요. 네. 쇠구슬 겉보기에는 진짜 조잡합니다. 정말 조잡스러운데 근데 이게 급소에 맞으면 치명적인 거죠. 그렇죠. 쇠구슬 날아가 갖고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꽂히면 죽는 거예요, 그거. 이게 급소에 맞으면 이건 한 5m 거리에서 김창훈 경감이 운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가까이에서. 쐈는데 너무 근접한 거리에서 쐈는데 하필이면 폐조직을 손상하고 쇠구슬이 관통을 한 거죠.
관통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들어갔죠. 맹관총창 박혀버린 거지 쇠구슬이. 그런 건데 이거 나중에 경찰이 이 총기의 위력이 얼마나 되니까 이거 당연히 저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점검하거든요. 네. 검거되고 나서 한 8일 뒤에 이거 경찰에서 시연했는데요. 네. 맥주병 뭐 이런 거 놓고 쏘는데 이거 정말 무시무시해요. 그냥 날아가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걔가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로. 네. 근데 어마어마하게 이거 치명적이었어요. 증거 훼손 우려가 있어 똑같은 방식으로 조립해 위력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총기의 강도는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주요 장기나 동맥에 맞을 경우 사람이 숨질 수 있는 위력이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밝혔습니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실험할 때 네. 그 무슨 인간 그 근육 조직이랑 예, 예. 그 강도가 비슷한 글루틴을 네. 이렇게 해놓고 쐈더니 34cm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위력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이 새끼 소리예요. 어디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왜 뭐 임진왜란 같은 거 보면 총기 이렇게 켜놓고 불 붙여갖고 심지 타게 들어가서 땅 하고 나는 화승총 있죠. 화승총. 네, 그거 그거 하얀 비슷한 거가 거예요. 이게. 눌러가지고, 화약 막 예. 쑤시고 또 다시 넣어놓고 심지 붙여갖고 대고서 팡 하고 나고 이런 형태지만 그러니까 조잡한 형태지만 아주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그 화승총 형태 구조고요. 네. 파이프 한 개당 쇠구슬이 한 개씩 들어갔는데 파이프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꼬물줄 묶어놔갖고 한 번 쏘면 그러니까 관에서 3개의 저 쇠구슬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 그 위력이 있는 그 총을 쏴서 결국은 네. 경찰관 한 명을 이제 살해했는데요. 네. 과연 그럼 성병대라는 놈은 도대체 이거 어떤 놈이냐? 이거 지금 거의 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민간인에 의해서 일어난 최고의 총격 사건이잖아요. 네. 46살입니다. 그 당시에. 네. 얘가요. 강간등 전과가 다발로 있어요. 다발로. 성범죄자입니다. 이 새끼. 네. 2001년 2월 2일 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받은 놈이고요. 그 이후에도 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 저지를 가지고 뭐 또 청소년 강간이에요. 성범죄예요. 징역 5년 또 들어가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저도요.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성범죄자를 주는 바람에 일단 풀려났잖아요. 그걸 풀려난 놈이 또 저 청소년을 강간하다가 또 걸린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에. 그러니까 그때 또 징역 5년 줘요. 이거 한 더블로 한 10년 때려버렸어야지 이런 새끼는 말이야. 심지어 집행유예 받았던 첫 번째 사건 있잖아요. 예, 예. 그냥 강간이 아니고 제명이 특수강간이더라고요. 특수강간입니다. 그 뭔 짓거리를 했는데 왜 집행유예를 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수강간이라고 그러면 윤간을 말하죠. 2인 이상이 강간한 거거나 아니면 흉기로 위협해가지고 강간한 거를 특수강간이라고 얘기하니까 강간 중에서도 아주 죄질이 그 악질인 범죄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주냐고요. 그러니까요. 집행유예로 나올 거리냐고요. 근데 그 집행유예로 나왔으면 4년 동안 잘 살아야 있어야 되는 또 의정부 쪽에서 범죄했어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때렸으니까 거기서 저 청소년 강간했다고요. 어린애를. 그래서 이제 너 집행유예 끝! 안 돼! 그래서 집행유예 합산 2년 6월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그거하고 합산된 게 5년이에요. 그러면 청소년 강간한 게 2년 6월이라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5년 징역 살고 이 새끼가 또 교도소에서 누구 또 무고해가지고 징역 2년 추가로 받아요. 이건 교도소에 있을 안에서 그런 거죠? 예, 안에서. 네. 그 바람에 5년 받고 가가지고 2년 플러스 돼서 7년 살고 네. 복역 중에 보니까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또 있더라고요. 야간에 교도소 내에서 집단 흉기 휘둘러가지고 징역도 추가밥 또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질이 아주 악질 중에 상악질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새끼가 최종적으로 나온 게 2012년도에 그러니까 꽤 살은 거예요. 네. 5년에다가 무고로 2년 받은 데다 그럼 7년이죠. 네. 또 교도소에서 난동 피워서 또 2년 그래서 9년 더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12년도 9월 12일 날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서 소급해가지고 나중에 네. 2016년도 4월 19일 날 대구 고등법원에서 전자발찌 3년 확정받아서 채운 겁니다. 네. 얘는 2017년 4월 13일까지 전자발찌 차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요놈이 이제 출소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떡집 같은 데에서 이거 시간제 일자리 일했대요. 떡집. 아르바이트 떡 같은 거 만드는데. 하네요. 근데 네. 이게 적응되겠어요, 이 새끼? 적응도 안 되고 막 출근도 하는 동 마는 동 하니까 이제 결국 거기서도 쫓겨난 거죠. 네. 중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자 직업 없으니까 뭐 먹고 살아요 이 새끼.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게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증권에 투자를 했대요. 또 시시콜콜. 자기 딴에는 이제 어떻게든지 대출 좀 되니까 먹고 살으라고 대출 받아가지고 증권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이제 거의 거지가 되다시피 한 거예요. 대출금 못 갚고. 네. 그래서 집에서 은거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뭐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궁핍한 상태에 있었는데 네. 이거를 그때부터 이제 그 이제 홍유진 박사님이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궁핍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가 이제 과대망상 상황이 옵니다. 자포자기하면서. 네.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고 내가 비참하게 사는 거는 이거 전부 다 나를 수사한 경찰관이 배후에서 내가 증권 투자도 안 되고 주식 투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게 나를 잡아오는 경찰관들이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이러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망상을 가지게 돼요. 이게 말 그대로 망상이죠. 그 이게 왜 이게 경찰관한테 다 투영돼 버렸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내가 감옥에 갔다 와서 그런 거다.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겠죠. 취업하기도 힘들고 또 뭐 거기서 한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나를 감옥에 보내는 사람은 누구야? 경찰이잖아. 경찰이야. 근데 경찰만 했냐고. 그 검사도 했고 판사도 했는데. 보통 근데 이런 경우들 많더라고요. 이게 형사사법 체계 보면은 경찰 거쳐서 검찰 거쳐서 재판 이렇게 가는데 꼭 이렇게 형사님들을 되게 총기에 원망하는, 잡아놨다고. 예,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저놈들이 잡아 넣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이 정도는 원망이죠. 일반적인 원망. 근데 여기에서 왜 망상이냐면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 거를 나를 음해하고 있어. 내가 안 되도록 지금 뭔가 조정을 경찰관들이? 해가지고 하고 있어.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한 원망에서 넘어가서 어떤 망상적인 사고, 그러니까 정신병적인. 경찰관이 나를 잡아놓은 거 말고도 내가 이제 살고 나왔는데 이유로 나 못되게 하려고 계속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음해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그 경찰관들이 나를 아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피해 망상이지 망상장애예요. 이 결국 그 정도면. 망상이 그 엉뚜당뚜하는 그 한 가정이고 중견 경찰관 그 김창호 경감을 총으로 쏴 죽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요, 맞아요. 응? 이때 이 새끼 그 보증금이 300만 원 보증금이었는데 네. 집주인한테 70만 원 선 지급해달라고 그러고 연체 보증금에서 이제 나머지는 까뱅이 하셔. 네. 내가 300만 원 저 보증금 냈는데 나 도저히 돈이 없으니까 생활비 없으니까 70만 원 뭐 좀 내주셔 먼저. 그러면 230 남았잖아요. 네. 보증금. 그거 내가 사는 만큼 까나가셔. 집세 못 주니까. 이런 네. 식으로 집주인한테 요청도 했다고 그러고 네. 관할 구청에 또 찾아가고 이런 새끼들이 또 혜택을 받으려고 다 해요. 네. 긴급 생계 지원 요청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한 40몇만 원 받아 처먹었대요, 이거. 받았어요, 또 심지어. 예, 예. 그 긴급 생계 지원 요청이 아시잖아요. 그 너무 어려우면 그 관할 그 구청 가가지고 긴급 생계 요청하면 심사해가지고 네. 타당성 있으면 좀 도와줘요 국가에서. 네. 그런 거면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예. 복지에서도. 그런데 그게 안 통하죠. 한 석 달 다 먹고 나면 안 주죠 더 이상. 누가 계속 줘요? 예, 그러니까 8월 이후부터는 이제 그게 안 통하지 그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살기 힘들으니까 계속 키운 거야. 내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이 나를 누명을 앞으로 누명 씌운 거고. 네. 그래서 얘들 전부 칼로 찔러 줘야겠다, 죽여야겠다. 아유, 지간 거는 생각을 안 하고요. 지가 한 건 네. 생각 안 하고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요 이거 나와요. 얘가 아까 칼 7자로 나왔잖아요. 네. 5월 달에 강북구에 있는 한 가게에 가서 회칼 날 길이만 21.5cm 이따만한 겁니다. 어휴. 이거 다 4점 구입하고 길게 가공했어요.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쇠꼬챙이 마냥 뾰족하게 가공했어요. 집에 앉아가고. 그 칼 누가 잘못하면 경찰관이 맞을 뻔했던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총기로 이제 살해할 마음을 먹고 총기 준비를 하게 돼요. 어느 순간. 그래서 원래는 얘가 그 칼로 순찰 도는 경찰관을 찔러서 네. 경찰관을 죽이고 난 다음에 경찰이 차고 있던 권총 총기를 가지고 와서 또 나머지 경찰관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대요. 뺏으려고 탈취 계획을 세웠는데
탈취하면 또 그 경찰관들 총기 리볼버 권총이거든요. 네. 쏘는 방법 이런 걸 또 쥐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 통해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해요. 경찰 총기 그 리볼버 389경 권총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야 모양이 똑같은 게 또 비비탄으로 판단다 그러니까 또 비비탄도 사요. 그 왜 장난감 총 중에서 이렇게 딸깍하면 이렇게 열려가지고 네. 여기다 넣어가지고 딱 그렇게 해서 땡기면 땅땅땅 저 콩알 같은 거 나가잖아요. 예. 그것도 또 저 총기 장내에 경찰 총기 저 뺏을 거니까 효율적으로 쏠려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사하게 생긴 비비탄 사다가 또 총기 연습합니다. 집에서 계속 병뚜껑 올려놓고 비비탄 그 총 쏘는 연습했대요. 그 거의 명사수가 됐다는 겁니다. 집구석에 앉았고 맨날 그거만 하니까. 참. 그리고 나서 이거 도저히 총을 뺏을 수는 없어 이놈이 보니까 네. 경찰이 그 허름하게 뺏기나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뺏을 수는 없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이거 문제예요 정말 이거 문제 지금은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 같은 데서 통제 많이 하더라고요 총기 네. 만드는 거 근데 예전에 무지개 많았어요 진짜 규제가 없으면 네. 총기 제조 그 사용법을 2달 동안 공부한 놈이 이놈이 이런 거를 왜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집에서 사제 총기 네. 아까 17정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다가 폭탄까지 제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어휴, 이때부터 얘는 어떻게 보면 이건 거의 좀 테러리스트가 된 거예요, 이거 정말.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경찰관을 공격하고 경찰관하고 총격전을 벌였던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또 궁금한 거 있잖아요. 아까 최초의 타겟으로 삼았던 부동산 하는 이 씨. 아까 경찰들한테 화가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경찰한테 화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망상. 네. 근데 이제 사건에 도와서는 이 씨를 쫓아가면서 총 쏘면서 시작됐잖아요. 네. 그럼 그 이 씨는 도대체 왜 공격했느냐? 그러게요. 이제 그것도 또 궁금하잖아요. 이 씨 같은 경우는 2014년 2월 15일 날 거주지에 그 입주할 당시에 네. 부동산 계약을 그 해줬대요. 그 이모 씨가 부동산 업자니까. 네. 지금 지가 집세도 못 내고 사는 그 옆에 그 부동산 하는 사람이 보니까 네. 곧 옛날에 2014년도에 집 부동산 소개해줬던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 것 같아. 자기 이제 부동산 계약 해준 부동산 업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 네. 하필이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옆에. 건물 그 옆에 부동산 하는 사람이 네. 옛날에 딴 데 살 때 나 부동산 소개해줬던 이 씨야. 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하고 아는 척을 안 해. 부동산 그 이 씨가 나를. 네. 난 아는 사람인데. 성병대는 내가 전에도 내 집이 소개해주고 내가 소개비도 줬는데 여기서 만났는데 나를 모른다고 이 새끼가 나를 몰라 나를 무시하나? 그럴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나를 경멸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났어요. 네. 그러던 중에 네. 그 입주한 그 이제 같은 동일 건물 선상에 있으니까 네. 저 전기 계량기 설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다툼이 또 좀 있었어요. 그분이랑요? 그 집주인하고. 근데 그 집주인하고요? 집주인하고 다툼이 있을 때 이 씨가 부동산 하는 이 씨가 와갖고 집주인 편을 들어. 근데 내가 볼 땐 편을 들은 게 아니라 옳은 거를 얘기한 거겠죠. 제 생각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집주인 편 들어갖고 나하고도 전에 나 집 소개해서 안면도 있는 놈이 나 모르는 척하고 쌩까더니 네. 아주 이제 내가 집주인하고 트러블 있으니까. 싸우는데 아주 집주인 편까지 드네. 이 새끼 나쁜 놈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약간 앙심을 먹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그거마저도 나를 억울하게 잡아오는 경찰관들이 작용을 해서 이 씨한테도 악감정을 얘기하고 음해를 해서 이 씨가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그것도 심지어 이 씨분 그분이 알던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전혀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성병대는 야 요거 이 씨 이건 비밀 경찰이야. 경찰들이 나를 음해하려고 심어놓은 불악지 비밀 경찰이야. 요렇게 인식을 했대요 이놈이. 그렇게 생각하고 야 나 이제 조만간 쫓겨나게 생겼잖아 그 집에서. 네, 돈이 집세도 못 없으니까요. 내니까. 그러니까 이사 가게 생겼는데 내가 이사 가기 전에 한이나 없게 하자. 저게 진짜 비밀 경찰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이나 한번 해보자 이거. 억울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그 이 씨한테 나하고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해. 네. 사실은 술자리 했으면 그분 죽었어요. 그랬을 수 있어요. 예.
비밀 경찰이지.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 새끼 왜 하냐고 쐈을 거 아니요. 지금 이미 뭐 칼도 사놓고 지금 그러니까요.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이 씨가 네. 나 술 안 마셔요. 당연히 안 마시겠죠. 나 술 못 마셔요. 그러고 거절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 성병대는 거꾸로 너 분명히 비밀 경찰 맞네. 내가 술 한 잔 먹자 그러면 딱 먹고 그러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요구하는 거 이거 딱 거절하는 거니까 이게 비밀 경찰 이게 맞네. 경찰의 조종을 받는 이게 불확진해.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선을 딱 파악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이걸 관찰을 해요. 네. 그러면서 도구 다 준비하죠. 그리고 내가 비밀 경찰을 이제 쫓아가서 이 죽이고 나면 바로 경찰한테 연락돼 갖고 나를 추적할 것이다. 네. 그러면 내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전자발찌를 발찌 끊어야 차고 된다. 있어요. 네. 그리고 숨어 있는 장소는 내가 풀숲으로 들어가서 숨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패산 그 방향을 딱 사전 조사까지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또라이 하나가 어떤 계획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거 또 생각보다 또 치밀하면서도 황당하죠 이거.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8시 20분경에 이 씨가 부동산 문 잠그고 나오니까 따라가고 쐈는데 정말 그 총은 어떻게 진짜 천원으로 안 맞은 거예요. 그리고 또 쐈는데 그게 하필이면 길 건너편에 있는 71세대 노인이 지나가다가 복부에 맞아서 쓰러져 버린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이게 한참 문제됐었어요. 네. 이게 어떤 형태냐면 화성총 형태인데 네. 안에 화약이 들어가고 화약이 점화돼서 눌린 게 팡 터지면서 쇠구슬을 발사하는 구조거든요. 네. 뭐 총기 사격 원리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러면 그 많은 화약 17종이 꽉꽉 들어있었잖아요. 네. 그 화약 다 어디서 났냐. 화약 솔직히 지금 안 화약 되잖아요. 취급 인가 안 받으면 화약 함부로 못 사요. 네. 도대체 이런 전과자 또 더더군다나 이런 놈이 어떻게 이걸 화약을 구입했냐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했어요. 네. 봤더니 야 이거 우리 사회에 이거 이때 이것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얘가 어디서 화약 구한 줄 아세요? 화약 절대 못 사요. 얘가 살 수 없어요. 전과 있고 인가 취급 인가 같은 거 없어서. 기가 막히게. 어디서 샀냐면 기가 막히더라고 이거. 애들 쓰는 폭죽 있죠. 우리 해변가에서 네. 날라다니는 불꽃놀이 그 하는 폭죽 거. 네. 대량 구입했어요. 거기에서 그거 까가지고 흑색 화약이라고 그러죠. 이른바 얘기하는 그거를 거기서 전부 뽑아내갖고 모은 거예요. 모았어요. 모아서 그거를 총기를 만들어갖고 발사하는 구조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지금도 박 PD님 지금도 이거 그 폭죽은 얼마든지 사죠. 이거 큰일이에요. 나 이거 정말 걱정되더라고 이거. 그게 생각보다 하나에 좀 많이 들었나 봐요, 많이 교수님. 들었어요. 제가 이거 좀 보니까 그 화약 산 게 3만 원어치밖에 안 된대요. 많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만 근데 그게 아마 그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여러 번 가잖아요. 네. 10발씩 나가나요? 하여튼 그 폭죽 화약에서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나고 나서 경찰에서 폭죽 만드는 회사들에게 협조 구해가지고 네. 파는 거 아마 판매량, 재고량 뭐 이거 관리하는 거는 아마 좀 철저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유사 사건은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슨 날만 되면 화약 터뜨리고 난리잖아요. 중국에서는 사실 이런 사건 무지하게 많아요. 화약에 의해서 총기 만들어져 가지고 발사하는 사건이 뭐 사회주의 국가라서 통제가 돼서 그렇지 뭐 주재관한테 들은 것 같은데 중국에서 화약으로 사제 총기 만들어 갖고 발생한 게 연 10,000건도 넘는다고 그러던데. 많구나. 얘도 총기 사용한 그 폭죽 화약에서 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냥 전자발찌를 가위로 쑥 뚝뚝뚝 끊고 가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선의 계기가 됐던 이제 네. 그런 사건이었고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제 경찰관들 방탄복 문제가 나오죠. 그때 방탄복만 입었어도 지놈은 서바이벌용 그 입어갖고 경찰이 쏜 리볼버 38을 맞았는데도 약간 경상만 입고 안 뒤졌잖아요. 네. 이게 그 경찰관은 방탄조끼하고 방검조끼 두 개가 있어요. 네. 방탄조끼는 이제 이렇게 총 같은 거. 근데 사실 우리나라 총기 사건이 흔치 않기 때문에 네. 총기 사건 났다고 그래야지 뒤적뒤적 찾아갖고 방탄조끼 입고 가죠. 대체로 칼 들고 지랄들하니까 방검조끼 많이 입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경찰관들이 착용했던 건 방검조끼였어요. 방검조끼. 방탄조끼가 아니라.
이게 조금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방탄복은 총알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구조, 직물 그럼요. 구조고 방검조끼는 칼이에요. 얇은 날카로운 거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걸 맞아. 막아주는 구조기 때문에 이 맞아. 방검조끼 입어갖고 방탄 효과가 하나도 전혀 없어요, 전혀.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때 내가 막 방송에서 내가 열변을 토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방탄복 얘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아니 방탄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급은 돼요. 방검복도 지급이 되는데 네. 한 10명 단위에 한 2벌 정도 해가지고 하면 그거 나같이 등치 큰 놈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조끼. 어깨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그냥 1인당 하나씩 줘가지고 자기한테 맞춤형으로 줘야지 이거 입고 활동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안 지켜주고 말이야. 분명한 거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경량화된 아주 가볍게 경량화된 방탄복을 개발해서 네. 순찰차에 2벌씩 배치해서 매뉴얼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그거 내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치 크거나 등치 작은 또 저 여성 경찰관 같은 경우는 방탄복 입으면 야 안에서 놀아 몸이 커가지고요. 커가지고 또 나 같은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아. 그냥 일괄적으로 2벌 갖다 던져놓고 입으라는 건데 사실 또 쫄병 입장에서는 위험한 현장 나는데 이거 내가 입을게요. 또 뻗대기도 곤란해. 이게 여러 가지 애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방탄복 관련된 거는 그래도 개선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볼 때는 완벽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경찰관 총기 사용이에요. 자, 김창호 경감이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갖고 후송되는 걸 봤어요. 나머지 경찰관들이 도착했어요. 네. 그 새끼는 저기서 사제총을 계속 쏴요. 네. 걔가 쏘면 3발씩 날라와요. 쇠구슬이. 3발씩. 경찰관이 쏜 총은 한 발씩 날아가는 게 단발이에요. 그렇죠. 근데 걔는 한 번 땡기면 3발씩 날아온단 말이야. 네. 이런 상황이면 이제 응사해야 된다. 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경찰관은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김창호 경감 같은 경우도 그거 지키느라고 힘들었던 거예요. 반드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투항명이라 투항. 투항이라. 네. 총 버려, 총 버려, 총 버려 3번을 반드시 선창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총 버려 한 번 하고 빵 쏘면 그건 사격 규정 위반한 거예요. 그 총 맞아서 그 상대가 죽었으면 경찰이 책임이에요, 그건. 그러면 상대방이 계속 막 총을 막 쏘고 있어도 그래도 총 버려 3번 해야 돼요. 3번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총 버려 투항 명령을 3번 하고 네. 사격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주 경직된 규정이 있었고요. 네. 김창호 경위 같은 경우도 총 들고 있는 상태에서 총 버려 하다 맞은 거예요. 아이고. 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 대한민국 경찰관은 반드시 허벅지 이하로 쏴야 돼요. 배꼽 이하로 쏴야 돼요. 하반신으로만요. 경찰이 겨냥해서 총을 쏠 때는 배꼽 위에 상체로 총을 쏘면 그건 안 돼요. 규정이 안 돼요. 죽기 때문에 안 돼요. 배꼽 아래. 그래서 경찰이 사격시험 훈련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격 평가할 때 허벅지에 맞으면 5점이에요. 5점. 점수 제일 많아요. 최고 점수요? 네. 요 복부 배꼽 있는 데만 1점밖에 안 줘요. 정강이 있는데도 한 2점밖에 안 주고 오로지 허벅지만 겨냥해서 쏘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당시에 투항명령 3회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창호 경위도 조수석에서 내리자마자 총 딱 자기 거 들은 상태에서 야 총 버려 3번 하다 빵 맞아버린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는 총 한 쏘고 방 있는데 3발씩 날아오고 있는데 그래 그런 거고요. 반드시 허벅지에 겨누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풀숲에서 대가리만 나온 놈을 허벅지를 어떻게 쏘냐. 그잖아요. 풀숲에서 대가리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근데 허벅지에 쏴야 된다는 규정이 머릿속에는 늘 있었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당시에 첫 발은 공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없어요. 땡겨야 안 나가고 두 번째는 공포탄이에요 또. 네. 그러니까 빵 쏘면 딸칵 하고 끝이야. 그건 총알이 실탄이 없으니까. 두 번째 빵 쏘면 이제 공포탄이 뻥 나가. 세 번째부터 실탄 순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늦어요. 쟤는 막 쏘고 있는데 투항명령 3번 해야 되지. 쏴도 첫 발은 꽝탄이지. 두 번째 발은 공포탄이지. 세 번째 발부터 쏘는 사이에 이 총은 날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총기 구정 자체가 범인이 10발 쏠 때 경찰 겨우 4발 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이거 총기 사용 규정 자체가 아주 거지같이 잘못돼 있던 거죠. 지금도 총기 사용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경찰관은 사건 현장에 나가서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총기를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가서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네.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총기를 발사한다. 아니 그 경찰 그 순경이 거기 현장 나가면 신이 돼야 돼 순식간에. 아니, 주위의 사정을 네. 순식간에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총기를 쏴야 돼요. 총을 만약에 쏜다고 치면 총을 쏠 만큼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거나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아수라장 같은 현장을 딱 보고 합리적으로 이제 총을 쏘면 판단해서. 되겠어 하고 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쏴야 돼요. 쟤는 마구 쏴도. 아까 내가 그 타겟 얘기를 했는데요. 사격지 타겟 얘기인데 허벅지가 5점이 점수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제 현직 시절에 교환 교수로 이제 시드니 왕립경찰학교 갔어요. 네. 거기 가서 사격하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하는데 그 호주 경찰관들 그 갔어요. 사격하는 날 나도 사격도 한번 할 겸해 갔어요. 갔더니 걔들은 사람 딱 그려놓고 상체 그려놓고 심장에다가 타겟을 만들어 놨어요. 심장에다가. 거기에다 맞아야 점수가 만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난 척 좀 했죠. 다 사격 끝난 다음에 음료수 마시면서 아이씨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 경찰이야. 호주 경찰은 야 여기다 쏴서 맞으면 한 방에 죽잖아 사람이. 우리는 말이야 허벅지 아래에다가 맞춰야지 5점 주고 점수 줘. 우리는 살상을 안 하기 위해서 여기 가슴 상체는 아예 쏘지도 않아. 내가 얘기했더니 호주 경찰관이 콧구멍을 이렇게 후비더니 어이 디텍티브 킴 나한테 그런 거요. 그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너 이상하다. 네 말이 이상하다는 거야. 야 경찰이 총을 쏠 정도면 그놈은 죽여도 괜찮은 놈이다. 죽어도 괜찮은 놈이다. 죽어도 괜찮은 놈 아닌 놈을 경찰이 총 쏠 일이 뭐가 있냐. 그러면 한 방에 쏴서 죽여야지. 왜 허벅지에 쏘고 고통스럽게 하냐. 경찰이 총을 쏠 정도면 그놈은 죽어도 되는 놈이다. 니네 대한민국 경찰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서 한참 있다가 말았는데 좀 애매하죠, 그죠? 맞죠. 그래서 총기 사용 관련된 거는 지금 많이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잘못 쏴갖고 특히 건물 내부에 콘크리트 돼 있는 데서 총 잘못 쏘면 땅에 튀어가지고 유탄에 의해서 엉뚱한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무지하게 조심해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기 사용하는 화약과 관련된 그 문제점. 전자발찌 뚝뚝뚝 끊는 그런 문제점 그 당시에. 네. 세 번째는 이제 경찰 방탄복 지급 문제. 네 번째는 사격 사용 요건. 네. 이거 좀 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했던 게 이제 나온 거예요. 우범자 관리 규정이에요. 우범자. 예. 그 당시에는 뭐 1단계는 중점 관리 대상자라고 그래갖고 관찰을 좀 비교적 자주 하고 네. 2단계는 이제 첩보 수집 대상자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그 동향 보고 올리고 네, 네. 3단계는 이제 자료 보관으로 이제 수시로 보는 거예요. 뭐 이런 형태로 우범자 관리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것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직접 관찰 못 해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 이웃한테 가서 물어봐고 얘 요즘에 어떻게 지내 하는데 또 이웃이 얘기하면 인권에 다 진정한다니까요. 그런 우범자 관리 규정은 경찰청 훈령이었어. 훈령. 법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저 집중적으로 이 성병자 같은 놈은 전과도 엄청나게 많고 굉장히 위험한 놈이라 얘 원래는 그 중점 관리 대상자라야지 맞아요 경찰이. 근데 2단계 첩보 수집 그 대상자로 경찰이 했어요. 그래서 또 비난 엄청 받았어요. 각 언론에서. 아니 니네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중점 관리, 2단계가 첩보 관리. 3단계가 자료 수집이라며. 네. 그럼 적어도 성병대 같은 이렇게 위험한 놈은 1번에 중점 관리 대상자로 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든지 이거 니네들이 했어야 되는데 네. 2단계로 내려놓고 했다. 네. 그래갖고 욕을 또 엄청나게 했어요 언론에서. 근데 그건 맹점이 있어요. 경찰이 2단계로 둔 이유가 뭐냐면 네. 법무부 감시를 받는 놈이에요. 이미 얘는 네. 전자발찌를 오반자. 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2단계를 줬거든요 원래가. 그러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 그렇죠. 1단계로 놓고 빡시게 이렇게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관리해 주는 데가 지금 있어요. 법무부.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공권력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2단계 첩보 수집 대상자로 1단계를 내려줬는데 이거는 언론에서 나중에 이제 해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게 했던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범자 관리 규정마저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서 아주 추상적인 명시 규정. 범죄 예방과 뭐 제압을 위해서 뭐 이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 감시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항의하면 이건 무작정 위법이에요. 인권에서 무작정 교육받으라고 그래 경찰관. 네. 그건 뭐 이건 우범자 관찰해놓고 또 뜬금없이 교육받으러 들어오라고 그런 게 많았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2021년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건 의뢰가 기여한 거 꽤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짖었잖아요. 참 이거 우범자 관리 그 법적 제도도 없이 계속 그 경찰관들한테 뭐라 한다고 우리가 엄청 짖었잖아요. 작년도에 2021년도에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범자 관리 규정이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네. 정보 수집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됐어요. 규칙으로 그랬나봐요. 그나마 그 이제 네. 근데 역시 법적 근거는 미비하기 때문에 시비하면 또 인권이 규양받아야 돼요. 아직까지 이건 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성병대 이 자식은요 재판이 2017년 4월 27일 날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요구해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은 이것도 나 웃겨 죽겠더라고. 그러니까요. 꼭 이런 새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또 요구하더라고. 자기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해가지고 거기 했는데 그 저 배심원들 9명이 전부 다 유죄. 죄질 더럽게 불량한 새끼 이거 판단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을 권고했고요. 그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9명 중에서 4명은 사형도 사형주라고 예, 하고 사형도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 5명이 5명 하나가 더 무기징역으로 네. 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네. 그게 좀 참작이 된 것 같긴 해요. 이게 국민참여재판 지가 원한 것도 교수 생각해 보면 왜 경찰들이 나를 음해하고 막 그렇게 그거 하고 엄청 있다. 떠들었대요.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혹시 재판부만 나를 판단하면 또 나를 음해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또 그 얘기 많이 했대요. 그 재판에서도 나를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나를 이 땅에 못 살도록 경찰들이 할 일 없어갖고 빵에 보낸 새끼 맨날 쫓아다니면서 음해하고 다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형사 11부 이성호 재판관이 이제 무기징역을 때렸고요. 네. 그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사제 총기 사용 등으로 네. 일반인에게 극도의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 질서를 혼란시켰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던 경찰관이 극심한 고통 속에 고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 2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민간인 두 분 말씀드립니다. 맞지요. 예. 이게 이제 무기징역을 때리면서 1심에서 했던 거고요. 네. 이 자식 당연히 항소했죠. 난리치면서 하겠죠. 항소했죠. 그러면서 또 그 항소심 재판부가 구성되니까 이것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갖고 빵집이라 재판장을 자꾸 기피 신청을 한 4번 정도 내요. 저 사람은 바꿔달라고. 나 재판 받기 싫어요. 내가 판단할 때 예. 불확실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도. 그래서 2018년 8월 16일 날 이제 결국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서면심이죠. 네. 서류심으로 2019년 1월 8일 날 대법원 일부 이기택 재판관 네. 확정해가지고 이 새끼는 무기징역으로 지금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성병대는 얘 죄명이요. 네. 살인, 네.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렇죠. 총으로 공무집행방해 한 거니까 살인미수. 딴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었잖아요. 네. 총포도검 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렇죠. 총기 폭탄 제조했으니까요. 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은 이제 자른 거. 네. 그다음에 폭력행위. 망치질 했잖아요. 떼고, 예. 그거 이렇게 해서 받은 거고요. 1심 재판할 때요. 김창호 경감 이제 맹관 총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총알이 가슴 속에 박혀 있었잖아요. 박힌 탄환을 경찰관이 자기한테 그 총을 뺏어 갖고 쏜 거래요. 기가 막 내가 쏜 게 아니고요. 그 김창호 경감 시신에 박힌 탄환은 경찰이 바꿔치기해서 누명을 씌운다고 주장을 했어요. 내가 쏜 게 아니고 경찰이 쏴서 그렇죠. 죽은 거다. 내 총을 뺏어 갖고 경찰 쐈대요. 숨진 경찰에게 한마디만 하시죠. 사인은 의문이 있습니다. 사인은. 그걸 1심에서 빡빡 우긴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주장했던 근거가 뭐냐면 내가 사용한 그 화약이 김경감의 몸과 조끼 근무복에서 발견이 안 됐다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헛소리죠, 헛소리. 네. 그러면서 소란 피우다가 이제 퇴정명령 받아갖고 쫓겨났고 그때는 당당하게 소리쳐 나 사형시켜 막 난리쳤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감정 받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왜 정신감정을 받냐고 판사한테 욕하고 난리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1심에서 아주 가관이었대요, 가관.
정신감정 안 받은 게 차라리 나요. 정신감정 받았으면 아마 망상장애 뭐 이런 거 나왔을 거고 사실은 이게 망상이 있을 때 교수님 그 망상 때문에 그 직접적인 어떤 폭력행위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수준이라면 거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수준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괜히 이렇게 했다가 뭐예요? 그거 정신병원 감호, 치료 감호 치료 이런 감호. 거 가면 어떡해요? 차라리 안 받기를 천만 다행이에요. 잘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 성병대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저는 그때 이 그 고 김창호 경감 연결식 하는데 너무 진짜 이 전직으로서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복을 입는 순간 단 한시도 위험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소방관이 제복을 입는 순간, 군인이 제복을 입는 순간, 경찰이 제복을 입는 순간, 옷을 착용하는 그 순간부터 위험 상태는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네. 단 한순간도 위험하지 않은 순간은 없어요. 제복을 입으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거기서 잘 버티고 나와서 이제 그 현직 이제 벗어났지만 김창호 경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내려서 조수석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내렸잖아. 그러니까요. 응? 그놈 그 총 발사하는 놈 그 잡으려고 제일 먼저 내렸는데 총은 들었어요 본인도. 네. 근데 이 총은 두 번에 걸쳐서 땡겨봐야 하나는 공탄 하나는 공포탄이고 세 발 때부터 나오는데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건 투항명령 총 버려 그거를 또 순식간에 하면 안 돼. 총 버려 이건 안 돼요. 총 버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상대가 지켜보고, 생각할 정도 여유를 준 다음에 총 버려. 이거를 세 번을 해야 돼요. 이건 적어도 내가 볼 때 3분 이상이 소요돼요. 총 버려 1분, 총 버려 1분, 총 버려 1분, 3분은 소요되고 빙빙 두 번 빈탕에다가 그 사이에 총 날라온 거예요. 세 발짜리 총알 쇠구슬이 날라온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제 그런 그 죽음을 맞이했는데 저는 참 정말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죠. 경찰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죠. 손쉽게 총을 쏠 수 있게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수도 있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있는 규정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걸 방지하려고 지금 이렇게 뭐 수단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총기가 없으니까 보통 뭐 해봤자 범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칼이니까 그래 상대방은 칼을 갖고 있는데 그건 경찰이라고 칼버려 하지 이제. 경찰이라고 총 갖고 있다고 그러면 총이 더 우위가 확실히 있죠. 근접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러니까 함부로 쏘지 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총이잖아. 지금 이제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총 들고 있는 사람한테도 칼 들고 있는 사람처럼 대응을 하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되나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 바꿔야 돼요. 네. 그거는 아마 이제 합리적으로 좀 자율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라면 투항명령 없이 바로 응사할 수 있도록 그건 아니 나도 살아야지 상대도 제압하고 하는 거죠. 네. 그 가서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이게 수정이 되고 내가 알기에도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21년도부터는 이제 우범자 관찰 관련돼 가지고 아직 경찰청 예규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아예 법적으로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입법하시는 분들이 좀 민감한 사항일 수 있잖아요. 뭐 맞습니다. 사찰할 거냐. 만약에 맨날 사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만약에 정치인께서 입법해 주시는 분께서 이거 하면 지금 과거 시대로 돌아가갖고 뭐 사찰하려고 그런데 악용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제 있으니까 민감하니까 잘 안 해주시는데 세상이 변했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지금 이런 문제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 맞아요. 그거 관리할 수 있게끔 법률을 만들어 주셔야죠.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규정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일하도록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오페산 총격 살인 사건. 네. 이제 최악의 민간인에 의한 총기 살인 사건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런 총기 관련된 게 이게 줄어든다고 단정 못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각별히 관심도 좀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성병대는 이제 무기징역을 받아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네. 반성 많이 하고 살기를 바라고요. 제대로 좀 치료도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고 김창호 경감 명복을 빌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